4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청소년의 또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이제 2교시 때 볼 텐데요. 약간 여기에서 또래 문화하고도 약간 연동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지금 이제 따져보면, 청소년의 시기는 사이버, 일종의 디지털, 뭐 그런 세대죠. 거의 요즘에 사이버를 거의 개인의 수단을 넘어서 거의 이제 본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보면 먼저 이제 내용을 소셜 미디어의 이해라고 해서 한번 보고요.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렇다면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과제는 어떠한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어, 여러분 소셜 미디어에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바일 지금 손안의 미디어죠. 그래서 거의 이 휴대폰을 계속 쳐다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이 스마트폰, 일종의 모바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한 이제 그 광경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것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의 의미인데 어디에 정착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 한다. 노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정보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21세기형 신인류다. 이렇게 보는데, 어, N세대라고 하죠. 넷, 넷 세대. 보통 N세대, 다른 N세대 용어도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제너레이션에서 넷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보통 시공간을 넘나들죠.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동반자가 된 거죠.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은 손안의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 경우를 보면 우리가 1998년생부터 2021년생 보통 이게 베이비붐 세대들을 부모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 1998년생부터 보통 아주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술을 접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술이 아닌 그야말로 이 인터넷이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거의 국경을 초월해서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죠. 이게 이제 인터넷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꼭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차 산업혁명 때 전기기관이 발달했고 그래서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해왔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기혁명이 돼서 전기혁명,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전기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도주의라고 하는 일단 집단 생산, 아주 많은 생산,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죠.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는 디지털을 손안에 쥐게 됐죠. 그러면서 계속 검색의 시대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더 하나의 단계를 넘어간 거죠. 결국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AI는 결국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영역, 사고의 영역들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지금 그러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호를 움직여서 하는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 질문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변혁의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새로운 인류들이 창출됐고 그 인류들이 결국은 우리 오늘날까지 이렇게 문명사를 이끌고 왔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 등장한 세대가 넷 세대라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러한 세대들이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청소년으로서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이 세대가 우리가 겪었던 청소년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일종의 등장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초의 개념은, 티나, 사키라는 학자가 1997년, 비교적 최근이죠. 소셜 미디어라는 말을 썼죠. 커뮤니티와 같이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소셜 미디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확장돼서 개인이 저작물을 창작하기도 하고 개인이 창작이에요. 창작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관련 도구 우리 SNS, 영상 공유 사이트, 블로그 플랫폼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죠. 그런 도구들을 포함한 사이트 아니면 또 서비스 이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 특징을 보면 다대다 쌍방향적 관계성 미디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전에는 일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쌍방향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일대다도 아니고 다대다. 이런 이제 여러 명과 여러 명들이 상당히 서로서로를 관계 맺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소셜 미디어가 하는 기능도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사회적 이슈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기능이 엄청 빠르죠. 실시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본인들이 네트워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다대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적 의미도 다시 이제 재창조를 해서 그것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네트워크를 상당히 확장해서 사회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그래서 청소년 시기 청소년 때 배웠지만 청소년의 개념에서 배웠지만 소비 집단이다, 소비 세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사회를 움직이는 기능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돼서 어떤 공유 기반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집단의 힘으로 이제 성과의 양적 질적으로 성과를 성장케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게 되죠. 청소년들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가. 보통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현실 세계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기를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상당히 자기 표현이 강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상호작용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는 게 하나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유형을 한번 보면 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SNS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사이트라고 해서 SNS가 있죠.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처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블로그도 또 있죠. 여러분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웹과 로그, 일기라는 합성어인데 보통 이제 사용자가 웹에 기록, 자기의 일상사 아니면 일지, 업무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저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이제 트위터 같은 간단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SNS를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하고요. 위키스는 위키피디아처럼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면서 공동으로 백과사전 등의 정보를 완성해가는 서비스다. 팟캐스트는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지만 아이팟과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방송의 합성으로 이용자가 오디오 파일 등을 이제 MP3 형식으로 올려서 공유하는 서비스죠. 팟캐스트 좀 전에 이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덜한 그런 이제 방식이죠. 콘텐츠 커뮤니티는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런 이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 SNS라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런 말의 준말이잖아요. 어, 이 개념을 보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하기도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죠. 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웹 2.0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시키는 주로 이제 가상사회라고 볼 수 있죠. 웹사이트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킹, 사회 연결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이트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승인 절차가 있는 거고, 트위터는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보통 그 사진과 동영상, 그래서 해시태그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의 서비스를 바탕을 두고 있고 어, 개방형 공개도 하지만 비밀 공개도 하고 기능도 있고 댓글 기능도 있고 그런 거고요. 싸이월드는 약간 월드입니다. 예, 오타가 있네요. 싸이월드인데 미니 홈피라고 하고 일촌 인맥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 대두되면서 좀 침체되고 있는 어, 그 사이트입니다. 문자 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전화 통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는 문자 메시지를 심지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일컬어서 엄지적 문화를 생성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블로그는 개인 웹페이지에 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청소년들은 일기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래 친구 등의 일상을 주제로 한 블로그가 많이 있죠. 보통 유튜브는 한국에는 2008년 1월에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함께 청소년이 한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페이스북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현실주의, 현실이 정보통신 기술이 5G.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5G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들이 엄청 많은 빅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초연결 사회, 뭐 초고속 사회, 초융합 사회, 초현실 사회라 했을 때 우리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격차 사회도 있고요. 초저지연, 저지연 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들의 우리가 이제 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 5G와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융합을 하면서 초융합 시대에 대두되는 게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상현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상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가상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인데 그게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약간 가상 현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이라는 이제 리니지 게임 속에 가상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상의 세계를 실제 환경에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정보 교환을 하거나 그런 정도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 교환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이 만들어진 공간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상 현실을 하죠. 약간의 이제 개념이 혼동해서 쓸 수 있는데, 가상 현실은 그런 이 현실 세계와 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한 기능도 거의 같이 하는 거, 그것을 가상 현실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익명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특징을 보면. 그리고 물리적 공간을 이탈해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탈공간성이 있고, 비동시성도 있죠. 언제든지 이 가상 현실은 지금의 현실, 실제 오프라인의 현실과 어, 다른 시간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탈공간성, 비동시성이 있는 거고 다양성이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익명성이 전제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아를 만들죠. 현실 세계에는 소극적인 자아가 아주 가상 공간, 가상 현실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아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자아들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개방성도 약간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제약에서 어떤 그 계층의 문제도 나타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일단은 계층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가 하면 친밀감은 있는데 차가운 친밀감이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익명성이 당연히 전제되니까 유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도 또 그 네트워크 상의 서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냉정하게 끊는 관계도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감과 책임감은 상당히 현실 세계보다는 약화된다.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그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실제 공간에 각종 이제 부가적 정보를 추가시켜서 만든 공간을 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의 어플인 오브제를 사용해서 어, 그 사람에게 비춰서 관련 정보를 뜨게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 CF상의 증강현실들이 그러한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도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의 특징을 보기 전에 사이버 문화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 문화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신문화다 이거죠.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술 환경이 나타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 때까지 어떤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 기술 발달의 환경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4차 일종의 인터넷 시대 3차 산업혁명부터 우리가 이제 나타난 인터넷 문화가 결국은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적 현상들을 이렇게 창출시킨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도 상당히 사회 환경이 그리고 문화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기술의 변화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첨단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첨단 사회 환경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환경들 속에 새로운 문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사이버 문화가 하나의 대두된 거고, 특히 청소년기의 사이버 문화는 다양한 특징들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학업에 이렇게 매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놀이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지 않았는데 청소년들이 이게 사이버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들만의 사이버 문화를 또 만들면서 그 즐거움, 기분 전환의 문제,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여유의 문제, 쉼의 문제, 여가의 문제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문화가. 어, 그런가 하면은 평상시 자기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건데 자기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문화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양한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이나 상상 속의 자기를 구현해보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현실의 자아 정체감은 어떤 제약된 자아 정체감이라도 이렇게 사이버 공간상에서 가상 공간상에서는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이렇게 탐색하고 또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종의 그런 기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표현의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채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친구들을 형성하는데 현실 세계에서의 또래 집단을 통한 또래 친구들은 상당히 본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다양한 채팅을 통해서 그 국경을 넘어서 여러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 간의 컨텐츠나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걸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쪽 채팅의 상대방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그 소통 문화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 문화가 원활해질 수 있고 유대감도 잘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정보 획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간 집단지성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내가 소수만이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아주 많은 네트워킹들이 이렇게 시줄과 나줄처럼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네트워킹에서 얻은 정보들이 상당한 이제 우리가 네이버 상의 검색 기능을 초월해서 그 네이버 등을 이용한 검색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AI가 해서 질문을 해서 바로 정보를 이렇게 얻는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정보의 획득과 공유가 아주 풍성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사회 참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포스팅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기부 행태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네트워킹, 그리고 촘촘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게 확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상당히 이제 그 앞에 정보 획득과 공유와도 연결되는데, 집단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회 참여를 해서 서로 간에 그 문제도 서로 정의하고, 그리고 해결책도 서로 논의하는 이러한 이제 사회 참여 문화가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의 이제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죠. 문제점도 많아요. 아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이제 사이버 문화라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온라인 게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하게 돼 있죠. 특히 남자 청소년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온라인 게임은 꼭 게임만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이제 중독의 문제는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을, 부작용을 일으키죠. 우리가 이제 중독되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약간 망상을 보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온라인 게임이 중독은 이제 현실을 기피하거나 현실 속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 공간을 간다든지 잔인성이 있다든지 폭력성, 선정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과 구분을 잘 못하면서 중독이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가상과 실제를 전도되기도 하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수면장애, 그리고 부적응, 모방, 조작 이런 문제들을 계속 창출시키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 묻지마 살인의 하루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너무 일반화하면 안 돼요. 언론이 이 보도를 할 때는 항상 언론 자체가 선정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접하는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문제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묻지마 살인의 원인과 관련해서 계속 그것만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강하고, 아주 통계상으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과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면 묻지마 살인으로 간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도식화해서 당연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청소년 사이버 문화를 접하면서 그런 그 인식의 연쇄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이유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온라인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식의 패턴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쉽게 이제 행해지죠.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또래 집단끼리의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를 이용한 괴롭힘, 집단 괴롭힘에서도 봤지만, 사이버 불링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이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 이제 이것을 또 문제는 부모나 교사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계속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 힘드는데, 어, 이 사이버 불링은 단톡방에서 이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왕따를 만들거나 악성 댓글을 하거나
와이파이를 서틀이라는 건 와이파이를 뺏어가거나 데이터 뺏는 거죠. 게임 아이템도 심지어는 이제 셔틀이라고 하는데 뺏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이제 나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예 이제 대놓고 사이버에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링은 단순히 괴롭힘, 약간 그 용어를 어떻게 보면 비행의 문제라면 비행과 범죄를 약간 나눕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법 체계에서 보통 어, 범죄라는 것은 어떤 나쁜 행위의 구속 요건에 해당되고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그것이 유법하고 법의 전체적 관점에서 법에 위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범죄 미성년자들이 아닌 성인들이나 주로 그 범죄 형사 미성년자를 넘어간 친구 14세 이상 이런 경우에 이제 범죄에 해당되면 처벌을 하죠.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이제 사이버 범죄들이 있죠.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해서 일종의 이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사이버 스토킹을 해서 여기에 이제 사이버 범죄에 구성돼 있어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모방해서 아예 이제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불링, 일종의 괴롭힘을 넘어서서 아예 사법 처단을 받아야 될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언어 폭력도 이게 하나에 보면 욕설하면 이게 모욕죄가 될 수도 있는데 언어 폭력은 상당히 남발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쓰는 유행어, 욕설, 속어, 은어 등을 학습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아주 이것을 남발함으로써 언어 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아까 욕설을 공연히 여러 사람들 앞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면 뭐가 되느냐면 모욕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위사실이나 루머를 유포하면 결국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라고 범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폭력이 단순히 어떤 문화를 넘어서 괴롭힘을 넘어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음란물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이 친구들이 이 트리플 A 엔진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접근성이 좋고 지불 가능성도 높고 특히 익명성으로 인해서 이제 위해 매체에 노출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이버 섹스 뭐 폭력 음란물 성중독 성매매까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청소년기에 이게 단발성이라도 안 좋은 게 이게 건전한 성적 자아 형성에 해치게 돼서 결국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거의 중독성이 좀 있게 되면 상당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과제가 그렇다면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내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 일종의 원주민에 해당되는 내 세대들을 온라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온라인 활동은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세대, 특히 청소년기의 온라인 활동은 상당히 이제 좀 마치 공기와 같이 생활과 같은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어떤 환경이죠. 사이버 문화의 하나의 독특한 문화라고 봐야 돼요. 독자적이고 아주 고유한 문화라고 봐야죠. 그것을 어떤 하위 문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에 과제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유익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을 해주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학습 분야나 진로 탐색, 여가 등의 청소년 문화 전반을 걸쳐서 자기 표현한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자기 표현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건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앱을 개발해서 또 홍보하고 보급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출 청소년의 쉼터 정보를 제공하는 꿈꾸는 별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나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홀딩5라는 앱이 있어서 이런 앱들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서 청소년들도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 및 정책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SNS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국어의 문해력, 리터러시가 뛰어나다.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도 마찬가지의 접근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유용한 정보 찾기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리터러시, 일종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데 원래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읽고 어떤 문자화된 것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 이 능력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역량 강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도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부딪히고 또 청소년들을 리드하는 청소년 지도사가 있잖아요. 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트렌드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변화를 민감하게 예측해서 보다 나은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는 말이 나왔고 문화도 나왔지만 뭔가가 유행을 합니다. 유행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변화의 길목을 만들죠. 순환 그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트렌드 방향성을 정해서 길이 만들어지죠. 그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더 크게 확장시켜야 되겠죠. 예, 아까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러면 메가 트렌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반화되면 문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지도사가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사이버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예방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보복하지 않고 벗어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무시하고 차단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극적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고하고 또 삭제를 또 요청해야 돼요. 삭제할 수 있는 기관에. 그리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어른들께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교사나. 그래서 이제 증거 능력 자료 확보와 관련해서요. 좀 알아둬야 될 게 증거 능력 자료 확보는 증거 자료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출력을 하거나 그래서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그때그때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법률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청소년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